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대화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금세 그 불만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마치 자신을 가둬둔 감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내 능력에 비해 회사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기업에서 일했다면 벌써 임원급은 됐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고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회사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라도 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다소 황당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 회사에선 내 가치를 알아줄 리 없다는 걸 깨달았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 그의 말은 왠지 수상쩍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정당한 피해자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더 깊이 캐묻는 건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실업자가 된 남편은 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능력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마침 저의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광물을 다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 그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듯한 말들을 늘어놓긴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아버지는 패기라고 해석하셨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데 너도 일을 배우고 싶지 않겠느냐? 남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호의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제안이라는 걸 깨닫고는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시어머니 마치 남편이 원래부터 대기업에서 일할 사람이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았네. 그녀는 한껏 들떠 있었고 마치 아들이 실업자였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이 마치 최고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가 계속 다닌다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빠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동안 남편이 한탄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넘겼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업도 잘하고 설계도 능숙하게 해내며 무엇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광물을 다루는 우리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복잡한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쌓는 능력이었습니다. 원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건 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이 시스템을 익혔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의존했던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직원들과도 빠르게 친해졌고 윗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그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시기를 말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습니다. 아버진 저에게 서운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도 된 듯 환호했고 시어머니는 아직 남편이 회사 대표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제 몫을 찾았네. 우리가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라며 들뜬 목소리로 부동산과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더 뻔뻔하게도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된다며 새 차를 알아보았고 명품 가방과 가구 목록까지 정리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제대로 된 브랜드로 맞춰야지. 회사 대표 동생이 가질 물건이랑 서민들이 가질 물건이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우리 이제 넉넉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우리 아들 덕분에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아야지. 라며 이미 남편이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전제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을 자신들이 와서 살아도 되겠냐는 뻔뻔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오빠는 다시 구하면 되잖아. 안 그래? 저는 그녀들의 태도를 제지했습니다. 법인은 아주 투명하게 재정 상태가 공유되어야 하는 거니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강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날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해야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서야 보람을 느낀다. 신우이 역시 남편의 팔을 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 이젠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이제 일 좀 쉬고.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얼싸안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변해버렸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자신들이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미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처럼 앞으로 펼쳐질 호화로운 삶을 꿈꾸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고 난 후 그의 씀씀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댁을 향한 지출이 부쩍 늘어났죠. 시댁에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엔 고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였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모두 교체되어 있었고 심지어 부엌 용품조차 고급 브랜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리모델링인 줄 알았지만 그 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새 옷을 입고 반짝이는 귀금속을 걸친 채 반가운 듯 저를 맞이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 새로 장만한 가방을 보여주며 요즘 이게 유행이라더라. 이제 우리도 이런 건 기본이지 않겠니? 라고 웃으셨습니다. 친누이는 평소 가보지 않던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관심도 없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조카들의 옷차림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산 듯한 편안한 옷을 입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죠. 시누이는 조카들의 유치원까지 바꿨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수준 높은 교육 받아야지. 오빠가 사장인데 조카들이 아무 유치원이나 다니면 되겠어? 게다가 아이들의 과외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영어, 미술, 피아노, 승마까지. 모든 것이 이제 남편의 돈으로 가능하다는 듯 말이죠.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차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아버진 제 말을 들으며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태도에 대해 어딘가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던 듯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자. 아버지 회사 내부 회계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서류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의 돈을 유용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주들과 주요 간부들마저 남편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죠. 주주들은 남편의 회사를 이어받은 후 매출이 더 상승했다고 평가했고, 주요 간부들은 남편이 회사의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회사 대표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후 철저하게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경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매출 상승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회사에 들어온 후 주가가 상승했고 배당금도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주들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간부들은 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오랜 시간 신뢰하며 일해온 이들이었는데 어쩐지 하나같이 남편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연봉 인상을 약속하거나 승진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부서를 이동시켜 더 좋은 조건을 주었고 누구에게는 가족까지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조사해보라고 했을 때 남편은 너무나도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러 보여줘도 깨끗하게 정리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버진 그때 직감하셨죠. 이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다. 내가 뭔가를 크게 실수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둘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간부 중 몇 명은 회사를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남편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발적으로 남편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실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숨기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말이죠. 처음엔 그저 사업 관련 인맥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과거였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퇴사했던 이유가 단순한 불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던 한 유부녀와 연문설이 있었고
그것이 퍼지면서 사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캔들이 커지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남편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유부녀가 남편이 이어받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녀가 남편과 각별한 사이인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중책으로 앉히고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그녀의 태도였죠. 마치 자신이 회사의 사모님이라도 되는 듯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남편 옆에 서서 조언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지금은 회사를 떠난 직원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잠시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자신의 지금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퇴사할 때 나한테 퇴직금 외에 또 따로 돈을 더 주더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어. 난 솔직히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그땐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회사를 위해서 그랬으면 안 됐었어. 미안해.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회사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살포하며 입막음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직원은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난 얼굴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트도 벗기 전에 그는 무심하게 제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 뭐 했어? 배고픈데 빨리 차려. 그 태도가 너무나도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이기적인 태도를 받아줄 수가 없었죠.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난번 직장에서 왜 퇴사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어?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의 뻔뻔함을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이혼하고 싶어?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면 해. 난 상관없어. 근데 너한테 이혼이 손해 아닐까? 네가 이혼하면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넉넉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거 다 식은 지 오래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나이도 아니고 그냥 서로 적당히 사는 거지. 왜 그래? 갑자기 순진한 척은.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괜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바뀔 것도 없잖아. 네가 나한테 따져봤자 뭘 얻을 수 있는데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거야? 웃기지도 않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장악한 주주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로 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홀딱 넘어간 주주들은 저를 만나기를 꺼려했고, 심지어 대놓고 저를 홀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저를 무시하며 문정박대하기까지 했고, 또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 만나긴 했으나 한결같이 남편을 신뢰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괜한 오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분이야말로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말은 마치 남편이 회사의 기둥이고 제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기반을 다졌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지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젠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려던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삶을 그리고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단서를 안겨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저 당신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그 여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 남편 옆에 있냐고요? 그건 당신 남편이 저를 흠모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랫동안요.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당신과 바로 결혼을 하더군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저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마치 잊을 수 없다는 듯이 끊임없이 저에게 접근했고 연락을 해왔어요. 심지어 제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은근히 유혹했어요. 당신 남편은 끈질겼어요. 거절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왔고 결국 제 남편은 당신 남편과 저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전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당신 남편의 태도를 보고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결국 저 이혼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이 모든 걸 망쳤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후회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소송을 걸어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혼을 하면 저는 그를 처절하게 버릴 생각이었어요.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움직이지 않더군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당신 남편을 무너뜨려요. 그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처절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응시했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착한 듯 보였지만 떨리는 손끝과 붉어진 눈가는 그녀의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질 것은 책임질게요. 하지만 이대로 그를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라 남편의 집착과 폭주에 의해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편이 공금을 횡령한 증거 자료를 건넸습니다. 파일 속에는 남편이 회사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 남겨진 계좌, 거래 내역, 허위로 처리된 비용 청구서, 남편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시댁 지원이 모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 자료 주주들에게도 이미 전달했어요. 처음엔 저를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씩 얘기하자 결국 주주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일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저질러온 일들이 너무도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회사의 회계를 교묘하게 조작한 흔적이 명확했죠.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회사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주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기로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주들이 남편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철저하게 사람을 관리했거든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압박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누군가 대표직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 안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건 주주들의 동의서예요. 대표 해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받은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이걸 근거로 남편을 고소하세요. 그리고 주주들은 당신의 대표로 세우기로 했어요. 저를 대표로요? 당신이야말로 회사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당신 아버지가 세운 회사잖아요. 주주들은 더 이상 당신 남편 같은 사람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최소한 회사를 사적인 욕망을 위해 이용하진 않겠죠.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죠. 남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남편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는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하기도 전에 주주들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그의 횡령 혐의는 명백했으며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발버둥을 치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모든 행적은 철저하게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규모가 점점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기사들이 쏟아졌고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리를 감싸던 몇몇 간부들조차 등을 돌렸죠.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려갔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범죄자라니 이럴 수 없어. 뭔가 오해라고 있는 거겠지. 누군가가 음해라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연일 울부짖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남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비리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은 제게 구슬리듯 말을 걸었습니다. 제발, 난 너밖에 없어. 내가 미쳤었어. 한순간 실수였어. 네가 도와주면. 그는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멍하니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소장이야.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버리겠다고? 이미 바람의 증거까지 다 확보한 상태야. 당신이 무엇을 주장하든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
당신의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 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봐봐. 이혼하면서 누가 더 손해인지? 내가 손해니? 네가 손해니? 잘 살아봐. 그리고 회사는 내가 맡게 되었다는 소식 들었지? 내가 잘 운영할 테니까 이제 네 머릿속에서 회사는 지워줘. 아, 나도 지워줘. 그럼 안녕. 고생해라. 사식은 네 식구들한테 부탁하고. 알았지?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남편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죠. 그러나 회사 대표직은 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여 더욱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머리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4월이면 해외로 나가 경영을 더 깊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죠. 그 여자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그녀 또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회사 관련 업무로 마무리할 것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조만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게 되겠죠.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전 남편을 이곳에 남겨둔 제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